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가 구름을 만들고 지렁이가 멧돼지를 조종하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달린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페터 볼레베는 독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논픽션 작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숲 해설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책은 생태 작가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출간되기 전부터 독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해왔는데요. 이번에 리뷰하려는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라는 책은 전 세계 14개국에서 판권, 판매, 출간 즉시 20만 부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한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거대한 시계장치와 유사하다. 모든 것은 일목요연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으며 모든 존재에게는 정해진 자리와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처럼 복잡한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방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이 초원에서 유목생활하던 시절에는 시야가 넓을수록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통찰력이 그만 훌륭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본인의 살을 듭니다. 5살 무렵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골동품 시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를 받자마자 궁금해갖고 해체를 했는데 해체된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벽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다 하고 나니까 부품이 몇 가지가 남더라는 거죠. 이걸 본 할아버지 기분 유쾌했을 리는 없겠죠. 이처럼 생태계에서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바로 늑대다. 인간이 늑대를 멸절시키면 목동들의 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미세한 시계장치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강의 흐름이 바뀌고 지역적으로 멸종하는 종이 많아지고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는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외래 어종을 방출하면 그 지역 사슴 개체수가 급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시계장치의 톱니바퀴처럼 여러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품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네트워크는 워낙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있는지 저자의 말대로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늑대가 돌아왔다 1편에서부터 자연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조절한다는 모두 16편의 부제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늑대가 돌아왔다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19세기에 늑대 멸절 계획에 착수를 해서 인근 지역 농부들이 늑대가 농가의 가축을 위협한다면서 정부를 끈질기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는 이 지역에서 서식하던 최후의 늑대 무리들마저 사살이 됐고 결국 이 지역에서 늑대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역 생태계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몇몇 지역은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완전히 벌거숭이가 됐고 강 주변 생태계는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주변에 서식하는 촉촉한 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에도 돋아나던 어린 눈마저 사라졌고 땅이 황폐해지자 새들이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새의 수와 종류도 급격히 감소했고 물과 나무가 있는 강가에서 서식하는 비버도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강가는 황폐해졌고 홍수가 점점 잦아지고 토양이 쓸려 내려가고 토양의 침식이 가속화되고 하천바다 굴곡이 심해지면서 주변 풍경도 구불구불한 형태로 변해갔고 특히 지반이 약한 평지일수록 굴곡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영양폭포라고 합니다. 영양폭포, 작은 변화로 인해 생태계 전체의 먹이 사슬에 하향식 연쇄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늑대를 다시 방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현상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늑대들이 나타나면서 사슴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생명 위협을 느낀 사슴들은 강가와 같이 늑대들이 눈에 잘 띄는 곳은 피하고 몸을 숨기기 좋은 곳을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혹 강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슴들도 있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고, 사슴들은 사냥꾼인 늑대에게 잡아먹힐까봐 한시도 안심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제 사슴들은 주로 강가에 서식하는 버드나무와 포플러의 어린 눈을 뜯어먹으려고 몸을 굽힐 여유조차 없었죠. 버드나무와 포플러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생장 속도가 빠릅니다. 선구식물 중에는 어린 눈이 1년에 1m씩 자라는 종들도 많다고 해요. 이 종에 속하는 나무들은 불과 몇 년 사이 강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고,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하천바닥은 금세 단단해지고 강의 흐름이 잔잔해지면서 토양도 거의 쓸려 내려가지 않고 강의 흐름으로 인한 구불구불한 지형으로 변형되는 현상도 멈췄다는 거죠. 자, 이게 늑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밝혀진 겁니다. 이처럼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복원 사업이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자 그제야 비로소 자연의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학자들이 이러한 과정의 전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연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늑대가 돌아와서도 늑대가 사람을 해쳤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바로 일종의 길들여진 늑대 아닙니까? 늑대와 개는 조상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이제 개는 사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해치는 동물 중에서 요즘 식물의 머리 기사를 가장 많이 장식하는 동물이 뭐죠? 예, 맞습니다.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결론은 자연은 인간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줄 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아니면 이 지역에서만 멸종된 생물을 조심스럽게 재정착시키거나 외래종을 내보내는 것 정도가 자연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연어가 숲을 떠도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물고기의 관계를 보면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토양의 영양분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 나무의 성장과 물고기의 빠른 몸놀림 사이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류는 하천의 영양물질을 분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년기의 연어는 바다를 떠돌며 그곳에서 2, 4년 정도 머무르고, 연어는 바다에서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 시기에 연어의 몸무게와 몸집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죠.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어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몸집이 가장 큰 종은 왕연어라고 합니다. 유년기를 바다에서 보내는 왕연어는 길이가 무려 1.5m에 몸무게는 30kg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강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서 귀향길에 오릅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헤엄치고 폭포를 지나서 비로소 모천에 도달하게 되죠. 연어는 회귀하는 동안에 질소화합물과 인화합물이 연어의 몸에 농축되어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 회귀 과정에서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연어의 지방 함량은 계속 감소합니다. 모천에 도착하면 탈진해서 죽기 직전까지 사랑을 나누며 짝짓기를 하는데 사력을 다한다고 하죠. 재미난 것은요, 연어가 회귀하는 동안에 곰들은 이 연어를 요때쯤 올 걸 미리 알고 그 인근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족족 잡아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성이 까다로워지다 보면 연어의 체력이 바닥이 나서 몸에 남아있는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곰들은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낮은 연어는 잡아먹질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잡아먹느냐? 다른 동물들에게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밍크, 여우, 수입목의 새들과 수많은 곤충들은 이 부패한 물고기를 발견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연어를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장소로 부패한 어류를 옮겨 놓습니다. 동물들이 부패한 이 연어를 신나게 해치고 나면 가시나 대가리 등이 남는데, 이 찌꺼기들이 흙과 만나면 퇴비가 되고, 한 차례 잔치가 끝나고 나면 동물들은 배설물을 남기는데, 이 배설물을 통해 다량의 질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자 스콧 제디와 토머스 퀸이 학문의 스펙트럼에 밝힌 논문에 따르면 미세 분자 분석 결과 강연한 식생질소의 최대 70%가 바다, 즉 연어에서 유래했다. 이런 학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제목대로 연어가 숲을 떠도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질소 함량이 증가되는 것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토양에는 또 박테리아 무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해로운 물질이 되어버린 질소 화합물에서 에너지를 또 얻는다고 해요.
박테리아는 분자를 분해해서 일부를 출발 물질의 상태로 만들어서 기체 형태의 질소가 토양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질소는 오랜 고향인 대기로 또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부는 또 빗물을 통해서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양식인 수온을 망쳐버리기도 하죠. 자, 인간이 생태계의 손을 떼면 뗄수록 원상태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잖아? 연어와 곰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연어와 곰이 하천 주변에서 일으키는 이런 작은 변화가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자연의 힘이 산맥을 이루고 계곡과 목초지를 형성합니다. 이 자연의 힘은 일종의 분배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모닝커피 잔 속으로 흘러들어온 작은 생물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연의 분배 장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라고 그랬죠. 물. 예. 이 물은 이동하는 물고기를 통해서 숲에 영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영양분을 숲에서 밖으로 실어 나르죠. 물은 고유한 성질과 중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지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일반 장맛비와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물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상 기온 현상이라는 거죠. 주말 내내 물통으로 들이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작은 개울에서 휘몰아치는 급류가 형성되면 산의 지형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상황이 진정되면 물이 강둑을 심하게 갉아먹고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지형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도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성장한 너도 밤나무가 갈증을 느꼈을 때 땅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의 양은 500리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아들인 물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소비되고 대부분은 나뭇잎의 숯구멍을 통해서 증발된다고 하죠. 이처럼 나무도 사람과 같아서 날씨가 더우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게다가 영양 생장기가 길어지면서 나무의 휴식기가 짧아지고 나무들도 이 휴식기에 겨울잠을 자면서 토양에 물을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연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숲의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너도밤나무나 참나무는 다른 동물들과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노루고, 나무와 노루는 일단 사이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초식동물 노루는 고열량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루는 나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노루는 숲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숲속에서 노루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노루를 숲속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이 사슴은 물을 기어다니지만 노루들은 평생 혼자 산다고 합니다. 노루들이 홀로 지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원시림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노루들은 줄임배를 채우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주변에 큰 무리의 노루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늑대 무리를 만날 위험성이 커지죠. 노루들은 풀이나 덤불 깊숙이 숨어 있다가 적이 다가오면 적에게 발각당하지 않게 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고 합니다. 노루 이런 행동이 홀로 남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죠. 이 숲속에는 대가족으로 무리를 지어 살지 않고 노루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시라소니도 노루처럼 독립적인 삶을 사는 숲속 동물 중 하나라고 하죠. 이 시라소니는 때로는 100km가 넘는 광활한 영역을 홀로 다닌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슴은 전혀 다르죠. 큰 무리로 다니다가 짝을 만나서 새끼를 낳을 때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죠. 노루들은 식물을 다 뜯어먹는 바람에 숲속의 토양은 텅 비고 원시림은 노쇠해졌습니다. 중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야생 식물 개체수 급증에 대한 산림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무가 많아지면 숲은 더 어두워지죠. 빛을 차단해서 너도밤나무와 참나무에게 원래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사냥감을 관리하기 위해서 겨울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숲의 상황은 현저하게 개선이 될 겁니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고 독일의 야생 환경도 일라우스톤 공원의 늑대 복원 사업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존재해온 자연의 시계장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인간을 위해 바뀐 자연환경이 노루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갈색 동물들이 있죠. 예, 미리 힌트를 준다면은 몸집은 콩알만 하지만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물망초를 싫어합니다. 자, 그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숲의 경찰이자 은밀한 정복자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은 배가 고프면 풀에게 접근하는데 씨앗을 만들고 있을 때 이 풀을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씨앗은 개미들이 군침을 흘리게 생겼습니다. 씨앗의 바깥 부분에는 작은 빵부스러기처럼 생긴 종침이 붙어 있고 개미는 이 종침을 매우 좋아하는데 씨앗은 스낵이나 초콜릿처럼 지방과 당이 풍부하다고 하죠. 이 지하 세계에는 열량이 높은 식량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개미 종족들이 살고 있고 종족을 위해 열심히 식량을 실어 나릅니다. 나무종과 유충은 개미가 즐겨 실어 나르는 곤충입니다. 개미들은 유충을 일단 집으로 옮겨놓고 식사를 하죠. 개미들의 식욕은 워낙 왕성해서 여름에는 개미집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에서는 나무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개미들이 밥상에 오르느라 모듈이 희생당했기 때문이죠. 식자공, 동판조각사, 숲정원사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벌레가 숨어 있습니다. 그 벌레가 뭐냐? 가문비 나무좀, 별나무좀, 소나무좀이죠. 이들은 독일 숲의 평화를 깨는 해충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녀석들입니다. 모두 나무좀에 속하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죠. 그런데 이 나무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죽은 목재들이 이러한 해충들의 부화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제거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요, 이런 선입견과 달리 가문비 나무좀을 비롯한 유사종 벌레들은 숲의 건강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경이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들의 자연적 서식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점이 정말로 해충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나무점은 병든 나무에만 피해를 주는 나약한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무점이 건강한 나무에서 대량으로 번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연의 룰을 마음대로 어기거나 바꿨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죠. 계획적 조림 시스템이나 기후변화를 초래한 유해물질 방출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의 미세한 균형을 깨트리는 존재는 나무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무점은 나무를 죽이고 묻는 장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나무의 탄생을 돕는 산파라고 할 수 있죠. 이 메커니즘을 몸집이 더 큰 동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죽은 동물도 생태계 일부고 자연이라는 우주의 소행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강했고 존중을 받지 못했죠. 다음은 동물들의 장례식 만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인간들도요, 끊임없이 동물의 시체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일상에서 거의 매일 시체들을 접하죠. 접시에 있는 고기가 동물의 시체가 아니고 뭡니까? 접시의 고기와 멧돼지, 노루, 사슴, 시체가 가장 큰 차이는 부패한 정도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고기는 부패가 심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동물들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사체를 먹거나 필요로 합니다. 이 시체가 부패할 때의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입맛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각자 원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독일 사냥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사망하는 노루, 사슴, 멧돼지 수는 약 180만 마리라고 합니다. 죽은 동물이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히 답하면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동물이 죽으면 살덩어리가 사라지면서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언젠가는 부식토로 변한다. 자, 몸집이 큰 동물부터 시작해 볼까요? 곰은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며칠이면 늑대 같은 다른 종의 포식자들과 함께 가뿐하게 사체를 거의 다 먹어치우죠. 아직 먹지 않은 고기는 나중에 먹으려고 다른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흙 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새들도 사체를 차지하기 위해 상시 대기 중이죠.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대의 독수리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위를 맴돌다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면서 시체를 낚아챕니다. 까마귀도요, 자신의 영역기를 오랫동안 날면서 죽은 노루나 멧돼지를 찾고 있죠. 늑대와 까마귀처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먹잇감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흰꼬리 독수리나 솔개 같은 새들도 동물의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까마귀가 먹고 남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사체만 남아있는 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치류인 쥐들은 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뼈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갉아먹죠. 쥐들은 석회를 비롯한 미네랄 성분이 이런 존재죠. 이것이 숲에서 동물의 사체나 뼈를 발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곰도요,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습기가 약간 남아있는 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뼈가 부서진 곳이면 나타나는 연약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붉은 머리 파리 같은 그런 곤충들이죠. 송장벌레는요, 반전 캐릭터를 가진 곤충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운 검은색과 오렌지색 줄무늬를 뽐내지만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쥐 사체를 처리하는 장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큰 곰이나 늑대가 또는 몸집이 작은 송장벌레가 시체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다른 동물이 이 일을 대신합니다. 그 첫 번째 부리가 검정파리죠. 독일에만 4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이 검정파리는 사체 냄새에 흘린 듯이 끌려다닙니다. 이 녀석들은 특이해서 부패한 지 오래된 사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에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생태계에는 덩어리가 큰 시체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울 방법은 간단해요. 국립공원에 있는 누루와 멧돼지 사체를 치우지 않고 그냥 두면 됩니다. 원래 야생동물이 죽으면 산림관들이 시체를 채워야 합니다. 적어도 국립공원은 자연상태의 성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니까요. 이것이 몸집이 큰 동물뿐만 아니라 몸집이 작은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몰랐던 밤의 세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깊은 밤,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빛은 자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 빛이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생물은 거의 없죠. 광합성으로 생성된 당은 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료이고 그 식물은 동물과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한 줄기 광선과 광자 입자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를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무라는 존재죠.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성장합니다. 그 덕분에 다른 풀이나 덤불과의 경쟁에서 우뚝 솟을 수 있죠. 숲 생태계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밝은 곳이 아닌 조명을 꺼야 사는 야행성 동식물들도 있죠. 벌들은 일정한 수의 꽃에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들은 곤충에 관심을 받아보겠다고 안달이죠. 구애에 실패한 식물들의 꽃은 씨앗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식물들은 달콤한 신호물질을 발산하여 곤충을 유혹합니다. 우리 코끝에 닿는 향긋한 냄새는 꽃들이 곤충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맛 좋은 화미를 먹으러 오라고 보내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생태계는 쫓고 쫓기는 관계가 미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 구성원에게 걸맞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공 조명이 생태계의 민감한 균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자연 조명은 달뿐이죠. 동물들은 밤하늘에 비치는 달빛에 의지해서 길을 찾습니다. 달이 동물들에게는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밤하늘을 헤집고 다니는 밤나비들은 별자리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데 주의하며 직진 비행을 하죠. 이 밤나비들의 비행 각도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반딧불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의 불빛은 타오르는 촛불보다 수천 배나 어둡지만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만큼은 독보적이죠. 인간의 기술로는 전기에너지 최대 85%를 빛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반면 반딧불이는 에너지의 최대 95%를 빛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의 신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투명한 키티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투명한 2T 감각에서 꽁무니로 빛을 쏘아 보내죠. 수컷들은 위로 불빛을 쏘며 호시탐탐 잡아먹을 기회만 노리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한편 아래로 불빛을 쏘며 내가 얼마나 멋있는 놈인지 한번 봐줘 라고 암컷들에게 유혹의 신호를 보내죠. 구애를 받아들인 암컷은 불빛을 화답을 합니다. 암컷이 같이 밤을 보내자고 신호를 보내면 수컷은 암컷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랑을 나눕니다. 둘이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암컷은 알을 낳죠. 반딧불이 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충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기간은 3년이라고 해요. 이 성년이 된 반딧불이는 단 며칠 동안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벌레라는 이름처럼 반딧불이의 삶이 잘 반영된 표현도 없죠. 수컷은 짝짓기를 한 다음에 암컷은 알을 낳은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반딧불이는 환락의 절정을 만끽하며 마지막 남은 생애를 불태우는 거죠. 다음은 검은목 두루미와 소시지 생산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드밤나무와 참나무의 전략, 도토리 로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설모는 가을에 모기를 열심히 모으고 겨울에는 잠을 잡니다. 반면에 사슴들에게는 겨울 날씨에 적응하는 체온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달이면 사슴들은 관목이나 잡초 사이에 선체로 꾸벅꾸벅 좁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슴은 체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피하 온도를 15도씨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들에게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면서 미세한 균형이 깨졌을 때 또 하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나무죠. 이 나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초식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 전략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죠. 청설모를 보고 겨울 추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농부들 사이에서는 너도밤나무 열매와 도토리가 많이 열리면 그의 겨울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혹은 9월에 도토리가 많이 열리면 12월에는 눈이 많이 온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또 청설모의 행동을 보고 겨울 날씨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청설모들이 열매를 열심히 모으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고 너도밤나무 열매와 도토리를 많이 숨겨두면 그의 겨울은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사실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작 나무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숲속 생태계의 인터넷인 우드 와이드 웹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드 와이드 웹은 균류로 구성되어 있죠. 균류는 실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토양에서 성장하면서 나무와 다른 식물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들은 향기 신호를 내뿜어서 다른 나무들에게 주변에 적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나무가 이 신호를 받아 방어물질을 수피로 보내고 그러면 정신없이 나무를 뜯어먹던 곤충이나 포유동물들은 식욕을 잃고 달아나게 돼 있죠. 운 나쁘게 바람이 불어 경고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람에 맞서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뿌리들이 합의를 보죠. 뿌리는 다른 종 나무의 뿌리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화학신호와 전기신호를 통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물론 뿌리 네트워크가 구석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시림 거목이 죽으면 연결이 끊길 때도 있죠. 다음은 산불이 지나가고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스웨덴의 달라르나 지역에는 올드티코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비 나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조그맣고 연약한 나무의 나이는 적어도 9,550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의 발생 원인 중 가장 드문 것이 번개죠. 번개.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원인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자연현상의 일부로 발생하는 산불은 지옥불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숲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원인도 각양각색인데 생태계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해 나갑니다. 산불로 인해 숲의 모든 나무들이 홀랑 타버리기도 하죠. 이 지표화가 발생하면 풀이나 약초처럼 키가 작은 식생만 피해를 입습니다. 나무들, 특히 나이가 많은 나무들에는 전혀 피해가 없죠. 나무들은 일시적으로 고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숲을 잘 관찰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코이아는 가장 튼튼한 나무로 알려져 있죠. 이 세코이아는 키가 무려 100m 이상으로 자라고 나이가 수천 년이 넘은 것들도 있습니다. 세코이아의 숲이는 부드럽고 두꺼우며 불에 잘 타지 않죠. 세코이아 가까이 가서 손가락으로 나무 껍질을 만져보면 그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 깜짝 놀랍니다. 숲의 대부분이 외부 공기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에 풀이나 덤불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빠른 속도로 활활 타올라도 나무 줄기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은 나무들만 불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어린 나무는 수피가 얇아서 불이 나면 심한 상처를 입고 타버리기 십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목들은 산불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살아남기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세콰이아 중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흑갈색의 부식토층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지질작용을 거쳐서 석탄으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남은 부분은 물에 씻기고 또 씻겨서 즉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물이 스며들면서 여러 종류의 지층이 형성되죠. 이곳에는 정말로 행동이 느린 또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사는 생물일수록 시간 감각을 잃고 사는 듯하죠. 이 녀석들도 유기물질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산불이 꺼진 후 남은 재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양물질의 순환은 이처럼 섬세하고 철저합니다. 수천 종의 생물들이 이 영양분을 먹고 살다 죽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원래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는 산불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함부로 손을 대고 망가뜨린 대가이기도 하죠. 다음은 거대 초식동물의 멸종 사건입니다. 자연이랄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연에 반대되는 개념은 문화이므로 인간이 만들거나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자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정의는 자연과 문화의 구별도 정확하고 명료하죠. 숲의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는 요인이 있다면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 경영으로 너도밤나무 숲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도밤나무가 쓰러지면 짙은 녹색의 나무줄기 사이로 햇빛이 들면서 공기가 건조해지고 후끈해집니다. 이때 몸집이 큰 너도밤나무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해결 방안은 간단 명료합니다. 목재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 사용이 줄고 기후변화가 줄고 건강하고 적응력 높은 숲이 탄생되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미묘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인류의 진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피부가 하얗고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오늘날 진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토론회에 가면은 현생 인류의 진화가 멈췄다는 의견을 자주 듣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가 멈췄다는 거죠. 의학 발전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견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맹장수술, 인슐린 주사, 베타 수용체 차단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연장하면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불과 1만 년 전에 우리는 이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맹수들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우리는 험난한 진화 과정을 극복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결함에도 의학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고 이 결함을 다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종보다 질병에 더 취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의술의 혜택이 갑자기 끊어질 때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더 정확하게 조사하면 다음 두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첫째, 진화라는 질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단계 우위에 있는 것일까? 둘째, 의술처럼 인간이 생존에 도움을 주는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자연의 창조물을 발전시켜 나가는 행위도 진화에 속할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의하면요, 2015년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의 일종인 말라리아 감염자 수만 2억 명에 달하며 사망자 수는 4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수는 전 세계에 8억 명이나 있으며 그 가운데 690만 명의 어린이가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199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콩고 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0만 명에 달합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에이즈. 감염자 수가 월등히 많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공화국의 평균 수명은 34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발전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여 진화가 멎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만 관찰해도 진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고대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과 같습니다. 사랑니, 맹장, 탈모가 그 증거죠. 우리는 사랑니나 맹장이 없어도 머리숱이 조금 적어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5만 년 후 인간의 외모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영국의 생물학자인 스티브 존스는 2008년 독일 일간지 디벨트의 기관 글에서 인간은 진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사물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미래에 대해 적응 혹은 멸종, 오직 두 길만 제시를 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있습니다. 진화는 변화에 대한 적응일 뿐 뇌의 기능이 향상되었거나 뇌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의미에서 발전은 아닙니다. 미국 연구팀에서 인간과 원숭이 세포의 자기 파괴 프로그램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기 파괴 프로그램은 노화 혹은 손상된 세포를 파괴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숭이의 경우는 인간보다 자기종합 메커니즘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세포 간 연결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 파괴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능을 얻은 겁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능을 얻었다는 거죠. 인간이 사망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암이죠. 그런데 자기 파괴 프로그램은 이 암세포를 파괴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숭이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복? 사랑? 편안함? 맛있는 음식,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적당히 신선하고 쾌적한 집, 안락함 가운데 사는 것이 일상의 행복이죠. 이것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적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보다 감정과 본능에 가까운 것들이죠. 서기 5만 년쯤 되면 인간은 뇌 용량과 관계없이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마 인류는 계속해서 자연에 적응하며 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연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연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자연의 시계는 인간이 정교하게 맞춘 기계식 벽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될 상황이 된 시계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자연이 스스로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은 시간이죠. 인간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숲은 더 빨리 회복이 될까? 손상된 상태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려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숲은 더 빨리 회복될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은 서서히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정부와 민간 자연보호주의자들이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자연이라는 거대 시계장치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시계는 정말 망가졌을까? 망가졌다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될까? 제니퍼 워틀링 연구팀은 인디언들이 숲을 변화시키고 4,000년 후 전형적인 노지 식물인 풀이 20% 이상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조성물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죠. 건축물 주변에 나무의 주 영양원이자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인 야자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겁니다.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은 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지상화 근처에는 야자수가 특히 많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첫째, 농업과 임업의 혼합 형태인 혼농임업이 아주 오랫동안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600년 후 숲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정말로 관심 있게 살펴야 할 주제, 기후입니다. 기후. 혹한보다도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원시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후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렇게 되려면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넓은 면적을 사람이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나무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출간 이후에 전문가와 산림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체가 너무 감정적이고 나무와 동물을 의인화한 것이 학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동물과 식물도 우리 인간처럼 고유한 감각을 갖고 있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세계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다른 것들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자연의 세계와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쉽게 이해하고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감정을 담아 자연을 이야기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이들의 비밀을 아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떤 네트워크보다도 더 사회적이고 더 자발적이고 더 정교한 자연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